새벽 수락안의 공기는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가마솥에서 피어오르는 김이 대들보 밑으로 서리어 창호지에 잔잔한 물방울을 맺고 장작 타는 냄새와 쇠기름 녹는 냄새가 한데 섞여 코끝을 눌렀죠. 그 틈새로 한 아이의 목소리가 낮게 그러나 또렷이 새어나왔습니다. 백출, 당기, 작약, 시호, 반하, 노래인지 주문인지 분간이 가지 않는 그 소리는 무쇠솥 옆 그릇대 앞에 웅크린 한 무수리의 입에서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17 옥분이었습니다. 거친 삼배 저고리 소매를 발꿈치까지 걷어올린 채 붉게 튼 손끝으로 녹그릇을 하나하나 닦고 있는 모습이 먼저 보였습니다. 차가운 물에 오래 잠긴 손등은 얼음장처럼 핏기가 빠져 있었지요. 곁에 있던 또래 무수리 하나가 입을 삐죽였습니다. 예, 또 그 이상한 노래 부른다. 누가 들으면 무당인 줄 알겠다. 옥부는 대답 대신 옅게 웃었습니다. 약재 이름을 외는 버릇은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요. 그렇다고 스스로 멈출 수 있는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낡은 소매 안쪽에는 손가락 2마디 크기의 작은 양낭이 실로 꿰매져 있었는데 그 무게는 옥분의 하루를 지탱하는 심지 같은 것이었습니다. 카메라가 천천히 물러나듯 시선을 넓히면 수라간 중앙에는 임금의 당국이 끓는 거대한 무쇠솥이 떡하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상궁들이 은쟁반을 받쳐들고 분주히 움직였고 그 뒤로 수라상에 오를 찬압들이 흰 보자기에 덮인 채 줄지어 있었습니다. 이윽고 기미상궁이 엄숙한 걸음으로 솥 앞에 섰습니다. 은수저가 그녀의 손끝에서 달빛처럼 번뜩였지요. 아, 짧은 신음과 함께 은수저가 돌바닥을 때렸습니다. 쨍강 하는 쇳소리가 수라간의 모든 소음을 단숨에 삼켰죠. 김희상궁은 솥전을 붙잡으려다 그대로 옆으로 기울었고 입가에서는 검푸른 거품이 한 줄기 흘러내렸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호흡이 가느다란 속삭임으로 새어나왔습니다. 단, 맛, 궁녀 하나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상선 김수경이 달려들어왔고 어이가 약함을 떨어뜨리며 맥을 짚었습니다. 허나 늙은 어이의 손은 이미 파르르 떨리고 있었지요. 그가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 증상은 소인도 처음입니다. 상선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어이마저 원인을 모른다는 말은 곧 임금의 수라상이 무방비로 독에 노출되어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바로 그때 그릇대 뒤에서 작은 발소리가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왔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한 곳으로 쏠렸지요. 옥본이었습니다. 홍크러진 머리, 물방울 맺힌 소매, 붉게 언 손, 무수리 중에서도 가장 낮은 아이가 수라상 앞으로 걸어 나오자 상선의 눈썹이 찰나동안 실룩거렸습니다. 네, 내가 감히 어디라고. 상선의 호통이 대들보를 흔들었습니다. 허나 옥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작은 어깨를 한번 들썩인 뒤 고개를 들어 또렷이 말했지요. 제가 한 번만 맛보게 해주십시오. 마마님, 뭐라, 어이께서도 원인을 못 찾으신다 하시지 않았습니까? 소인이라도 혀끝을 대보겠습니다. 죽어도 소인이 죽겠습니다. 늙은 어이가 황망히 옥분의 소매를 잡으려 했습니다. 허나 옥분은 이미 무릎을 꿇고 솥 앞에 앉아 있었지요. 소매 안쪽 깊은 곳에서 손목이 드러나는 순간 안쪽에 새겨진 작은 흉터 하나가 촛불 아래 스치듯 비쳤습니다. 어린아이의 손목에 남기에는 너무도 정교한 칼끝으로 긋다 만 듯한 그 자국을 본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옥부는 새끼손가락을 솥 가장자리에 살짝 댔다가 혀끝에 올렸습니다. 눈을 한번 감았다가 떴지요. 그리고 다시 한 모금, 이번엔 은수저로 직접 떠서 혀 위에 올렸습니다. 옥분의 눈동자가 아주 잠깐 흔들렸습니다. 허나 그것은 공포가 아니라 오래된 기억을 더듬는 사람의 흔들림이었죠. 이윽고 옥분의 입이 열렸습니다.
독이 세 가지 섞였습니다. 수라간 안에 모든 숨소리가 뚝 끊겼습니다. 장작 타는 소리만이 탁탁 이어졌지요. 상선의 입술이 바르르 떨렸습니다. 어이의 손끝이 허공에서 멈추었습니다. 새, 가지라니, 내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게냐. 하나는 쓴맛을 감추려 단맛으로 덧씌웠고 하나는 뒷맛이 떨떠름하게 남아 혀뿌리를 당깁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지금 당장이 아니라 한 식경 뒤에 손끝부터 저려오는 종류입니다. 옥분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결은 마치 오래 벼려둔 칼날 같았습니다. 상선의 눈이 가늘어졌고 어이는 수염을 쥐어뜯듯 움켜잡았지요. 이쯤에서 한 가지 이야기를 잠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옥분이 수락안에 들어온 것은 불과 2달 전이었습니다. 그날 새벽 당번을 선 옥분은 부뚜막 아래 떨어진 밥풀 한 톨을 아깝다며 주워 입에 넣었지요. 마침 지나가던 고참 무소리가 그 광경을 보고는 대뜸 이마를 후려쳤습니다. 천한 것이 더 천하게 군다는 말과 함께 말이죠. 옥분은 이마에 붉은 자국이 배는 와중에도 밥풀을 삼켰습니다. 한 톨의 쌀을 버리지 않는 그 고집은 가난의 버릇이 아니라 쌀 한 톨에도 20번의 허리가 들어가느니라. 허나 이 집안 누구도 그 아이가 누구의 딸이었는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또 한 가지, 옥부는 수락한 장모들이 먹고 남긴 나물 한 종지가 버려질 때면 얇은 한지에 싸서 제 소매 속에 슬쩍 넣어두곤 했습니다. 어느 날 어린 내관 하나가 그 모습을 기둥 뒤에서 목격했지요. 내관 아이는 옥분을 구걸하는 대신 고개만 한번 끄덕이고 아무 말 없이 지나갔습니다. 옥분은 그 나무를 걸 담장 밖 다리 밑에 웅크린 거지 노파에게 건네고 오곤 했답니다. 낮에는 천한 손, 밤에는 누군가의 입을 살리는 손, 그 두 얼굴이 하나의 안에 함께 있었습니다. 다시 수라간으로 돌아오면 상선의 호흡이 거칠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옥분을 노려보다가 낮게 칼을 갈듯 말했지요. 내 말이 거짓이면 내 목이 먼저 떨어진다. 옥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허나 그 입가에는 두려움 대신 오래 사겨온 무엇이 조용히 떠올랐지요. 멀리 대전 쪽에서 발걸음 소리가 다급하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임금께 소식이 전해진 모양이었습니다. 옥분은 소매 안쪽 양낭을 가만히 쥐었다 놓으며 또렷이 답했습니다. 수라간의 공기가 팽팽하게 당겨졌습니다. 옥부는 은수저를 다시 들어 국물을 혀끝에 가만히 올렸지요. 눈을 감은 채 천천히 마치 책장을 한 장씩 넘기듯 맛의 결을 하나하나 짚어나갔습니다. 먼저 당귀 2뿌리, 숙지황 1덩이, 그리고 인삼 3쪽, 여기까진 몸을 덮이는 보약의 얼개입니다. 어이의 입이 반쯤 벌어졌습니다. 그 배합은 분명 자신이 오늘 새벽 직접 수라간에 올려보낸 보제의 처방이었습니다. 그 위에 감초 한마디가 더 얹혔는데 이 감초가 본디 다른 약재의 쓴맛을 달래주는 것이나 오늘은 달래는 것이 아니라 감추는 쪽으로 쓰였습니다. 여기서 잠시 한 가지를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옥분이 6살 되던 해 아비는 마당 한 구석에 작은 약포를 펴놓고 딸아이를 무릎에 앉힌 채 말하곤 했습니다. 감초는 착한 척하는 약이란다. 쓴 것을 달게 만들지만 그 단맛이 누구의 편이냐에 따라 약도 되고 칼도 되느니라. 어린 옥부는 그 말 뜻을 몰라 까르르 웃기만 했지요. 허나 아비가 사라진 그날 밤 옥분의 손에 남은 것은 오직 그 감초 한 뿌리와 핏물이 밴 양낭 하나뿐이었습니다. 옥분이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감초 밑에 숨은 것이 부자, 이옵니다. 상선의 낯빛이 허옇게 질렸습니다. 수라간의 김은 좀처럼 거치지 않았습니다. 어이가 거둔 떨리는 손 위로 김이상궁의 마지막 속삭임이 아직 허공에 맴돌고 있었지요. 단마디라는 그 한마디는 붉게언 옥분의 귓바퀴에 작은 가시처럼 박혀 좀처럼 떨어져 나가지 않았습니다. 허나 지금은 그 가시를 매만질 겨를이 없었습니다.
수라간 한복판 우세석과 옥분 사이에 상선 김수경이 긴 그림자로 내려서 있었으니까요. 시험을 하겠다. 상선의 목소리는 낮고 쇠된 듯 거칠었습니다. 김이상궁의 몸이 바깥으로 실려나가는 사이 궐 안의 모든 눈은 17 무수리의 작은 등 위로 모여들었죠. 상선이 턱짓을 하자 어린 내관 수찬이 조심스레 오칠한 쟁반을 들고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 위에는 작은 청자 종지가 12개, 가지런한 한 줄로 놓여 있었습니다. 걷던 종지에서는 탁한 잿빛이 올라왔지요. 12가지다. 이 안에 약재도 있고 독도 있으며 약인 척하는 것도 독인 척하는 것도 있다. 내 혀가 3가지 독을 짚었다 하니 나머지 9도 짚어내 보아라. 옥부는 대답 대신 무릎을 꿇었습니다. 거친 삼배, 치맛자락 아래로 무릎이 바닥에 닿는 묵직한 소리가 났지요. 옥부는 소매를 단정히 여미어 손목 안쪽 흉터를 감추고 수찬이 건네준 새 젓가락을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그 작은 손이 잠시 허공에서 멈추었습니다. 허나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아버지라는 이름을 소매 속 양낭 아래로 한 번 더 밀어넣는 동작이었습니다. 첫 번째 종지, 옥분의 혀끝이 젓가락 끝을 스쳤습니다. 백출입니다. 가을의 뿌리를 개볕에 말린 것이니 비위를 돋우는 약재지요. 두 번째 종지, 당귀입니다. 핵것이 아니라 묵은 것이라 향이 무거우나 피를 돌리는 데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상선의 눈썹이 찰나 실룩거렸습니다. 옥분의 말투는 겁먹은 아이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래 이 일을 해온 사람의 손처럼 단정하고 느긋했지요. 세 번째, 네 번째 종지가 연이어 짚어졌습니다. 작약, 시호, 어의 하나가 자기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다가 옆 어이의 시선을 받고 황급히 턱을 굳혔습니다. 다섯 번째 종지 앞에서 옥분의 숨이 아주 잠깐 멈추었습니다. 이것은 감초 행세를 한 것이나 실은 초의 뿌리입니다. 초, 그 말이 대들보 아래 내려앉는 순간 수라간 뒤편 어두운 기둥 옆에서 누군가 짧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부재조 한용직이었지요. 50 중반에 그가 소매로 입가를 가리며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그 짧은 동작 속에서 그의 검지에 끼워진 옥지환이 촛불 아래 잠시 붉게 빛났습니다. 가문 인장이 새겨진, 한 번 보면 잊히지 않는 그 붉은 문양이었지요. 뒤이어 품 안에 반쯤 접어든 흰 종이 귀퉁이가 옷자락 사이로 아주 잠깐 흰 귀를 내밀었다가 소매 안으로 다시 감춰졌습니다. 보려는 눈이 없으면 보이지 않을 찰나였습니다. 허나 옥분의 눈은 이미 그 방향으로 기울어 있었습니다. 옥분은 내색하지 않고 6번째, 7번째, 8번째 종지를 차례로 짚었습니다. 그러다 9번째 종지 앞에서 다시 젓가락을 멈추었지요. 냄새는 없고 빛깔은 흰 가루처럼 맑았습니다. 허나 옥분의 혀끝에는 아주 오래전 아버지의 손바닥 위에서 한번 맛본 것과 똑같은 무게감이 얹혔습니다. 이것은 해독제로 꾸며졌으되 도리어 독을 가라앉혀 천천히 스미게 하는 흰 가루입니다. 몸에 들면 곧바로 증상을 드러내지 않고 두 번째 날 밤에야 손끝이 저려옵니다. 지연성이지요. 어이들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그중 늙은 어이의 턱끝이 희미하게 떨렸습니다. 그 약을 아는 이는 내의원에서도 손에 꼽는데 17 무수리가 그 이름을 입에 담고 있으니 말입니다. 상선이 앞으로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허나 그의 오른손은 제 왼손 바닥을 천천히 주무르고 있었지요. 옅은 화상 자국이 번진 오래된 흉터였습니다. 수라간에 불이 난 해에 얻은 것이라는 소문만 바람처럼 떠도는 아무도 그 앞에서 묻지 않는 자국이었습니다. 어디서 배웠느냐? 짧은 물음이었습니다. 옥분의 입술이 살짝 열렸다가 다시 닫혔습니다. 소매 속 양낭의 실밥 끝에 손가락이 한 번 닿았다가 떨어졌지요. 아버지,
그 두 글자가 목구멍까지 올라왔다가 스르르 가라앉았습니다. 어릴 적 병든이들을 여럿 보았던 기억에서입니다. 상선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손바닥 흉터를 주무르던 엄지가 유난히 오래 그 자리에 머물렀죠. 그 사이 수찬이 옥분의 뒤쪽으로 슬그머니 다가왔습니다. 고사리 같은 손이 옥분의 소매 안으로 무언가를 찔러 넣었지요. 환약 두 알이었습니다. 작고 거무스름한 손톱보다 작은 알맹이 두 개. 수찬은 귓가에 닿을 듯 말 듯 속삭였습니다. 이건 언제 쓸지 몰라요. 누이. 옥부는 고개를 돌리지 않고 아주 옅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작은 끄덕임 하나에 어린 내관의 어깨가 한 번 들썩였지요. 두 사람 사이에는 약속 같은 것이 조용히 묶여 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대전 쪽에서 달려온 내관 하나가 문지방을 넘어 섰습니다. 상선 대감, 전하 깨워서 그 아이를 대전으로 들이라 명하셨사옵니다. 임금이 서측을 덮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듯했습니다. 상선의 턱끝이 비로소 움직였지요. 알겠다. 부제주 한용직이 그 틈을 다 몸을 돌렸습니다. 품 안에 흰 종이 귀퉁이를 손바닥으로 꾹 눌러 감추면서요. 그가 수라간 문턱을 넘어서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저 아이 너무 많이 아는구나. 옷자락 여미는 소리가 잦아드는 사이 상선은 여전히 제 왼손 바닥을 주무르고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옥분의 얼굴을 천천히 뜯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오래전 어딘가에서 한 번 본 얼굴을 더듬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상선은 천천히 옥분에게서 눈을 떼고 쟁반 위에 아직 남은 두 종지를 바라보았습니다. 10번째 종지 안에는 누런 빛이 도는 작은 조각이 마저 짚어보아라. 옥부는 젓가락을 다시 들었습니다. 10번째 조각의 끄트머리가 혀에 닿는 순간 그 익숙한 단맛이 혀뿌리를 휘감았습니다. 감초였습니다. 허나 옥분의 눈동자가 한 번 흔들렸지요. 단맛 뒤에 깔린 희미한 쇠맛. 그것은 진짜 감초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감초입니다. 누군가 감초의 겉을 얇게 저며 그 속에 다른 뿌리를 끼워 넣은 것입니다. 겉은 달되 속은 쓰고 혀에는 달게 스미나 위장에 들어가면 은근히 퍼져 약이 아니게 만드는 물건입니다. 수라간이 조용해졌습니다. 어이들의 숨결마저 끊긴 듯했지요. 그 감초야말로 보름 전 김이상궁의 혀끝을 먼저 건드렸던 바로 그 조각이었으니까요. 늙은 어이가 천천히 허리를 굽혀 쟁반 위에 감초를 들어 올렸습니다. 촛불 아래 그 단면을 비추자 과연 가느다란 실 같은 결 사이로 빛깔이 다른 한 줄이 희미하게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어디서 이런 것을 보았다 하느냐? 상선이 다시 물었습니다. 이번에는 아까보다 조금 더 낮은 목소리였지요. 옥부는 젓가락을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아비가 사대문 밖에서 가난한 이들을 볼 적에 저작거리에서 같은 것을 집어들던 약재 장수를 본 적이 있사옵니다. 그때 아비가 그 상인의 손목을 붙들어 이 감초는 사람을 살리는 감초가 아니라 하였지요. 그 말에 상선의 엄지가 흉터 위에서 우뚝 멎었습니다. 사대문 밖, 가난한 이들, 감초의 속을 저며 넣는 수법, 그 세 가지가 겹쳐 떠오르는 얼굴이 있었으니까요. 허나 상선은 더 묻지 않고 다만 나지막이 말했을 뿐입니다. 11번째는 됐다. 태전이 기다리신다. 옥부는 소매 속 환약 두 알과 양낭을 동시에 손끝으로 눌러보았습니다. 걸음을 옮기는 작은 버선코 끝이 처음으로 아주 조금 떨렸습니다. 용상 위로 아침 햇살이 길게 내려앉을 무렵 옥부는 처음으로 대전 문지방을 넘었다. 수라간의 김서린 공기와는 전혀 다른 먹과 종이의 서늘한 냄새가 코끝에 닿았습니다. 옥부는 어깨를 낮춘 채 용상 아래 대돌 앞에 이르렀고 거친 삼배 저고리 위로 상선이 급히 걸쳐준 무명 더돗자락이 파르르 떨렸다.
용상 위에 임금은 서책을 반쯤 펼친 채 옥분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스물을 조금 넘긴 임금의 눈빛은 응당 장성한 왕의 것이었으나 그 속에는 밤을 새운 사람의 붉은 실핏줄이 가늘게 번져 있었지요. 고개를 들라 옥분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이 마주치자 옥분의 목을 대가 한 번 오르내렸으나 눈동자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임금이 먼저 입을 열었다. 내가 밤에 두려운 적은 없었느냐? 옥분은 잠깐 뜸을 들이다가 두려움보다 궁금함이 컸사옵니다. 전하, 임금의 입가에 옅은 웃음이 스쳐 지나갔다. 이내 그 웃음이 거두어지고 임금은 어좌에서 한 걸음 내려섰습니다. 좌우의 승지들이 물러나고 상선만이 고개를 숙인 채 남아있었다. 임금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수라간과 내의원의 약재 출입 장부를 조용히 살피라. 누구의 눈에도 띄지 말 것이며 다만 그 혀로 짚어내라. 짐이 궁궐 안에서 믿을 수 있는 혀가 지금은 내 것뿐이다. 명 받자옵니다. 소인이 목숨을 다하여 전하의 뜻을 받들겠사옵니다. 대전을 물러나오는 옥분의 걸음은 들어갈 때보다 무거웠다. 소매 안쪽 양낭을 매만지는 손끝이 잠시 떨렸고 옥분은 무언가 말하려다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아버지라는 두 음절이 혀끝까지 올라왔다가 목구멍 아래로 삼켜졌습니다. 허나 그 떨림을 본 이는 아무도 없었다. 그날 밤부터 옥분의 걸음은 둘로 나뉘었습니다. 낮에는 여느 때처럼 수라간 그릇대 앞에 웅크려 녹그릇을 닦았고 밤이 깊어 초경, 초성, 이 지나면 허리에 묶은 앞치마를 풀고 살며시 빈 복도로 몸을 숨겼다. 그 뒤를 따르는 작은 그림자가 있었으니 바로 연례수찬이었습니다. 누이, 창고 쇠자물통은 지금 셋째 기둥 뒤에 걸려 있어요. 경비 교대는 이각, 지금이 아니면 새벽까지 기회가 없어요. 수찬은 숨을 죽인 채 속삭였다. 어린 것이 어찌 그리 세세한 것까지 아는지 옥부는 도리어 가슴이 저렸습니다. 수찬아, 내가 위험해지면 아니 된다. 누이가 들어가면 너는 담 모퉁이까지만 따라오거라. 싫어요. 누이 혼자 보낼 순 없어요. 소인이 망을 봐야 누이가 마음 놓고 이를 보시지요. 수찬의 눈동자가 복도 끝을 향해 자꾸 흔들렸다. 누군가에게 들킬까 하는 조바심이 그 눈 속에 오롯이 담겨 있었다. 약재 창고의 문은 낮은 삐걱 소리를 내며 열렸다. 아는 쌉쌀한 풀레와 매운 뿌리 냄새, 그리고 오래 묵은 먼지가 한데 섞여 코를 찔렀습니다. 옥부는 등잔 한 자락을 낮게 들고 선반 사이를 누볐다. 당귀, 천궁, 반하, 부자. 낮에 외워 둔 순서대로 손가락이 저절로 짚어나갔습니다. 이윽고 가장 깊은 구석, 세 번째 선반 아래에서 옥분의 손이 멈추었다. 초우, 서우라 적힌 작은 삼배 봉지였습니다. 그 봉지 모서리에는 붉은 인주가 선명한 가문 인장이 찍혀 있었다. 꽃잎 내장을 펼친 듯한 문양 한가운데 작은 갈고리가 걸린 모양이었습니다. 옥분의 눈동자가 가늘어졌다. 보름 전 수라상 시연에서 부제조 한용직이 소매 밖으로 잠깐 드러낸 옥지환의 무늬와 정확히 일치하는 것이었다. 이 인장이구나. 그날 그 손가락에 박혀있던 그 무늬가 여기서 또 나를 반기는구나. 옥부는 봉지를 도로 제자리에 놓고 손가락으로 그 인장을 한 번 더 쓸어 보았습니다. 차마 꺼내 갈 수는 없었다. 지금 한 알이라도 없어진다면 이 혀가 짚은 모든 것이 역으로 제 목을 겨눌 것이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내이원 뒷마당 쪽에서 부스럭 소리가 들려 옥부는 등잔을 품에 감싸 안았다. 허나 들이닥친 것은 경비가 아니라 꼬부라진 허리로 약초 바구니를 지고 가던 늙은 약초꾼 영감이었다. 영감은 옥분을 보고 잠깐 발을 멈추었습니다. 등잔 빛에 비친 옥분의 옆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영감의 입술이 저도 모르게 움직였다. 아씨가 아니신가.
그 한마디가 공기 속에 얼어붙었다. 영감은 황급히 고개를 숙이며 말을 돌렸다. 아니 올시다, 무수리님. 이 밤에 어인 이르시온지 늙은이가 잠결에 허튼 소리를 하였사옵니다. 잊어주시지요. 옥부는 짐짓 못들은 채 고개를 숙이고 빈 그릇을 들어보였다. 갈대밭 쪽에 물 받으러 가는 길이옵니다. 영감님께서도 일찍 나오셨사옵니다. 예, 살펴가시지요. 살펴. 영감은 말없이 옆으로 비켜섰습니다. 허나 옥분이 지나간 뒤에도 한참을 그 자리에 선 채 그 손등에는 오래된 약초, 물이 들어 갈색 반점이 피어 있었다. 옥부는 복도를 꺾어 돌면서 비로소 참았던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아시라는 말이 오랜 우물 속에서 길어 올려진 듯 가슴 밑바닥을 젖게 만들었지요. 한편 같은 새벽 부재조 한용직의 사랑방에서는 또 다른 공기가 흐르고 있었다. 부재조는 서한 앞에 앉아 찻잔을 기울이다 말고 측근의 낯을 훑었습니다. 그 아이 말일세. 네 벌써 3번을 물었거늘 어찌 답이 늘 같은고. 측근은 허리를 굽힌 채 겨우 답했다. 부모 일은 고아로 10살 즈음 들었사옵니다. 성은 알 수 없다 하옵니다. 성이 없다라. 골에 들어오는 아이마다 성은 있기 마련이거늘 어찌 저 아이만 성이 없다 말이냐. 부재조의 눈썹이 찰나 실룩거렸다. 그는 창호지 너머로 스며드는 푸른 빛을 응시하다가 소매 끝을 천천히 틀어주었다. 낮은 혼잣말이 그의 입술 사이로 새어나왔다. 성이 무엇이냐? 그 혀가 어찌 그리 영리한고 성이 무엇이냐? 같은 말이 주문처럼 2번, 3번 되풀이되었습니다. 서안 위에 놓인 찬물에 잔잔한 파문이 일었다. 이윽고 부재조는 서안 아래에서 낡은 명부 하나를 꺼내 펼쳤다. 15회 전 멸문, 면먼, 된 어느 어이의 가솔 명단이 빽빽이 적힌 종이었습니다. 부재조의 손가락이 한 이름 위에서 오래 멈추었다. 유씨의 피가 어찌 이 골담을 넘어 다시 내 앞에 섰단 말인가. 부재조는 그 이름을 참아 끝까지 소리내어 읽지 못한 채 종이를 도로 접었다. 수라간 고참 궁녀박씨를 들라하라. 오늘 안에 결판을 내겠느니라. 측근이 물러난 뒤 부재조는 흰 종이를 한 장 펼쳐 붓을 들었습니다. 먹이 짙게 번지는 소리가 방 안을 채웠다. 그는 옥분의 이름을 적고 그 옆에 훔쳐 숨긴 자라고 거짓을 새겼다. 글씨 끝에 찍힌 인장은 새벽녘 창고 봉지 위에 것과 같은 꽃잎 4장 문이었습니다. 그 시각 궐박 저작거리의 대장간에서는 전혀 엉뚱한 소동이 일고 있었다. 늙은 장인이 새벽바람을 맞으며 작업대 위 작은 쇠침 하나가 사라진 것을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장인은 주름진 손으로 작업대 구석구석을 몇 번이나 쓸어 보았다. 밤새 개 한 마리 짖지 않았는데 쇠붙이가 제 발로 걸어 나갔단 말이냐. 손마디 사이에 박힌 쇳가루가 부스스 떨어졌다. 장인은 한참을 고개를 갸웃거리다 마침내 관아로 가는 길을 나섰습니다. 이건 관아에 알려야겠구먼. 작디자가도 사람 목숨 하나 살리고 죽이는 물건이니 허투루 넘길 일이 아니다. 그 쇠침 하나가 어느 귀인의 수놓인 옷깃 속에 이미 감추어졌는지 어느 약재 봉지 밑바닥에 이미 묻혔는지 그때는 아무도 몰랐다. 다만 장인의 구분 등 뒤로 매운 아침 연기가 길게 따라붙었지요. 같은 밤 상선 김수경은 홀로 수라간을 돌고 있었다. 부재조가 낮에 들고 온 조작된 증거가 품 안에서 상선은 습관처럼 오른손 손바닥에 오래된 흉터를 엄지로 문질렀다. 수라간 구석이 식은 무쇠솥 앞에 이르자 상선은 그 흉터 위에 다른 손을 포개고 오래도록 서 있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다가 이내 낮은 중얼거림이 흘러나왔습니다. 결국 이 아이까지 삼킬 셈이냐. 15해 전 그 밤처럼 또 내 손으로 문을 닫으라는 말이냐.
대들보 위로 새벽달이 기울었다. 혀끝에 아버지를 삼킨 무수리 하나와 손바닥에 세월을 박아넣은 늙은 상선과 소매 속에 붉은 인장을 감춘 부재죠. 세 사람의 밤이 같은 궁궐 안에서 서로 다른 무게로 저물어가고 있었지요. 옥분의 이름이 적힌 초봉지가 수락한 선반 구석에서 나온 것은 그 이튿날 해가 뜨기 무섭게였습니다. 흰 보자기에 쌓인 그 봉지에는 검은 먹으로 또박또박 옥분이라는 두 글자가 쓰여 있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정성껏 쓴 필체였고 또 누가 보아도 옥분이 쓴 것처럼 꾸며낸 필체였지요. 허나 궐안 사람들에게는 그런 분별이 이미 중요치 않았습니다. 이름이 쓰인 순간 이름이 곧 증거였으니까요. 저것이 그 아이의 손끝에서 나온 글씨가 아니라고 누가 단언할 수 있는가. 부재조 한영직의 목소리가 수락한 섬돌 위에서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그의 입꼬리는 더할 나위 없이 엄숙한 모양으로 내려가 있었지만 소매 끝에서 살짝 드러난 검지 끝은 느리게 아주 느리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어서 저 아이의 이름이 적힌 봉지를 대전에 올리시오. 증거가 이토록 명백한데 더 무엇을 따진단 말이오. 부재조의 외침이 수락한 뜰을 두 번 휘감고 지나갔습니다. 지켜보는 이가 없었다면 아마 그의 입술은 벌써 한쪽이 빗들게 올라갔을 것입니다. 궁녀들이 길 양편으로 늘어선 가운데 옥분이 끌려 나왔습니다. 거친 포승줄이 가느다란 팔목을 옥죄고 있었습니다. 앞서 걷던 수찬이 고개를 푹 숙인 채 따라붙었는데 어느 단모퉁이에 이르렀을 때 소년의 작은 손이 번개처럼 옥분의 소매 안으로 쑥 들어갔다 빠졌지요. 누님, 꼭 살아주셔요. 소인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수찬이 속삭이듯 내뱉은 한마디에 소년의 어깨가 한번 들썩였습니다. 종이 조각 하나가 소매 깊숙한 곳에 박혔습니다. 옥부는 눈길 한번 주지 않고 다만 손목 안쪽에 남은 작은 흉터 위로 엄지손가락을 가만히 포개었습니다. 옥방의 문이 쇳소리를 내며 닫혔습니다. 냉기가 발끝부터 올라와 허벅지까지 스멀스멀 파고들었고 축축한 볏짚 냄새에 오래된 오줌 지린내가 뒤섞여 코끝을 찔렀습니다. 옥부는 벽에 등을 기대고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이 쓰라림이 도리어 소인의 정신을 붙들어 주는구나. 옥분이 나직이 스스로에게 이르듯 중얼거렸습니다. 끌려오는 길에 섬돌 모서리에 긁혔던 자국이 천천히 피를 맺고 있었는데 통증이 한결 지날 때마다 옥분의 눈빛은 도리어 맑아져 갔습니다. 아버지, 기어이 뱉어본 적 없는 그 석자를 옥방 벽돌이 대신 들어주었습니다. 옥분은 눈을 감았습니다. 10살 무렵의 방 한 칸이 눈꺼풀 안쪽에 떠올랐지요. 볕이 잘 드는 텐마루, 약재 내음이 켜켜이 밴 벽장, 그 앞에 무릎을 꿇은 어린 옥분과 단정한 두루마기 차림의 아비가 보였습니다. 혀를 내어 보아라. 오늘은 두 가지를 올려주겠느니 아비의 손끝에 얹힌 마른 잎 하나가 옥분의 혀에 닿았습니다. 알싸한 쓴맛이 혀끝을 감쌌습니다. 이윽고 다른 잎이 얹혔지요. 이번에는 쓴맛이 물러나고 나른한 단맛이 혀뿌리 안쪽에서 솟아올랐습니다. 옥분이 저도 모르게 입꼬리를 올리려는 찰나 아비의 목소리가 단호하게 떨어졌습니다. 쓴맛 뒤에 오는 단맛이 가장 무서운 것이다. 사람을 속이는 독은 언제나 혀 아래에서 웃고 있는 법이니라. 명심하거라. 그 말이 오늘에서야 비로소 살을 얻었습니다. 김이상궁의 입술에서 마지막으로 새어나온 속삭임이 귓가에 되살아났습니다. 단맛이라 하셨지요. 마지막 숨으로 단맛이라 하셨어요. 옥분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리자 목소리가 옥방 벽돌에 부딪혀 돌아왔습니다. 그것이 초호였습니다. 아버지, 그 여인이 소인에게 남긴 마지막 답이 바로 초호였습니다. 옥분이 허공을 향해 고하듯 속삭이자 물기가 눈동자에 가득 번졌습니다. 허나 눈물은 떨어지지 않았지요. 대신 입술이 느리게
아주 느리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백출, 당귀, 작약, 시호, 반하, 황련, 황금, 치자, 대황. 밤마다 설거지통 앞에서 외워두었던 이름들이 두루마리처럼 풀려나왔습니다. 그중 어느 한 글자에 이르러 옥분의 입술이 멈췄습니다. 청대. 그래, 청대가 있었구나. 쪽빛을 내는 말린 잎이었습니다. 입에 닿으면 순간 입술을 지푸르게 물들이되 사람 몸에는 해가 없는 풀이었습니다. 옥분의 손이 소매 안쪽을 더듬었습니다. 7살 적 아버지께서 손수 꿰매 주셨던 물건이지요. 옥분이 양낭을 매만지며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실로 꿰맨 손바닥만 한 그 양낭을 몸에서 뗀 일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매듭을 풀자 마른 잎의 향이 옅게 올라왔지요. 옥분은 한 장을 조심스레 떼어 혀 아래에 얹고 다시 입술에 침을 묻혀 살짝 찍었습니다. 찰나 사이 입술이 먹물을 바른 듯 지푸르게 물들었습니다. 옥방, 구석, 볏짚 더미에서 바스락 소리가 났지요. 작은 쥐 한 마리가 코끝을 킁킁대며 옥분의 치맛자락 위로 기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보통의 계집아이라면 비명을 질렀을 터인데 너는 어찌 이리 반갑단 말이냐. 옥분이 자기 자신을 향해 낮게 이르며 가만히 쥐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쥐는 치맛자락 위에서 잠시 머뭇거리다가 종종 걸음으로 내려가 문틈 가까이에 놓인 희멀건 물그릇 근처에는 코끝조차 대지 않고 멀찍이 벽을 따라 사라졌습니다. 짐승은 사람보다 먼저 독을 아는 법이니라. 너도 이 녀석처럼 맡아보거라. 아비가 마당에서 삽살개에게 탕약 찌꺼기를 내어주며 하던 말이 귓가에 되살아났습니다. 간수가 아침나절에 슬며시 들여놓은 저 물그릇이 어떤 물건인지 옥부는 쥐의 걸음을 통해 단번에 알아채었습니다. 먹지 않는 사람의 지혜와 먹지 않는 짐승의 본능이 한자리에서 만나는구나. 옥분이 쥐가 사라진 쪽을 향해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옥분의 입술이 처음으로 옅게 풀렸지요. 비로소 이 옥방이 아비의 교실처럼 느껴졌던 겁니다. 그로부터 1시경쯤 흘렀을까. 저녁 순찰을 도는 묵직한 발소리가 복도 끝에서 울렸습니다. 간수 박봉이었습니다. 열쇠 꾸러미가 허리춤에서 덜그럭거리는 소리가 가까워지자 옥부는 스르르 볏짚 위로 몸을 기울였지요. 눈은 반쯤 뜨되 흰자만 보이게 치켜 올리고 벌린 입 사이로는 짙푸른 빛이 번지듯 드러났습니다. 몸을 파르르 한번 떨고 이내 사지의 힘을 놓아버린 신용을 했습니다. 박봉이 창살 틈으로 등불을 들이밀다가 낯빛이 흑빛으로 바뀌었습니다. 아이고, 이것이 무슨 변고냐. 아이야, 정신 차리거라. 간수의 손이 허공에서 한 번 흔들렸습니다. 열쇠가 자물쇠에 박혔지요.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박봉은 옥분에게 다가와 고미대 손등을 대보았습니다. 어이를 데려와야 한다. 이 아이가 어떤 도끼에 당한 모양이다. 어서. 박봉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을 뻔한 것을 가까스로 추스르고 어이를 부르러 복도를 달려나갔습니다. 이제야 자리를 비웠구나. 옥분이 눈을 번쩍 뜨며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혀 아래 감추어 두었던 청대잎을 도로 빼내어 양낭 속에 갈무리하고 손등으로 입술을 한번 훔쳐내자 짙푸른 빛이 연하게 흐려졌지요. 옥부는 소매 안쪽에서 수찬이 찔러 넣은 종이 조각을 꺼냈습니다. 어린 것이 이리도 또박또박 적어 주었구나. 옥분이 쪽지를 펴보이며 낮게 일조렸습니다. 장독대 셋째 항아리. 옥분은 쪽지를 입에 넣어 꼭꼭 씹어 삼킨 뒤 바람처럼 옥문을 빠져나갔지요. 장독대에 도착한 옥분은 숨을 고르며 항아리를 하나하나 세었습니다. 하나. 바로 이 항아리구나. 셋째, 항아리에 묵직한 뚜껑을 들어 올리자 장맛을 가리는 기름종이 아래에서 반쯤 접힌 흰 종이 한 장이 떠올랐습니다. 부제조의 친필 서찰이었습니다.
종이 끝에 선명하게 찍힌 붉은 가문 인장이 달빛 아래 빗방울처럼 반짝였지요. 이것이 바로 그 증자로구나. 아버지, 소인이 찾아내었습니다. 이 한 장이 아버지의 누명을 벗길 것이옵니다. 옥분이 서찰을 소매 안쪽 양낭 바로 곁에 단단히 여며 넣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옥분은 옥방벽 한 모서리에 걸음을 멈췄습니다. 조금 전 박봉이 어미 약값 걱정을 혼잣말로 흘리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열이 오르고 밤이면 식은땀에 젖으시는데 약값 한 푼이 없으니 어찌한단 말인가. 하늘도 무심하시지. 박봉이 순찰을 돌며 내뱉던 그 한탄이 옥분의 귀에 또렷이 박혀 있었습니다. 옥분은 허리를 굽혀 손톱 끝을 들어 올렸지요. 벽돌의 거친 틈에 한 획씩 가느다란 글자를 새겨 넣었습니다. 시호, 황금, 맹문동 각 한 돈, 아침 저녁으로 다려 드시라. 손톱 끝이 빠개져 피가 맺혔지만 옥분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혀가 받은 것은 언젠가 혀로 갚고 손이 받은 것은 언젠가 손으로 갚는 법이니라. 박봉은 오늘 옥분에게 문 하나를 열어주었고 옥분은 훗날 그의 어머니에게 한 첩의 약으로 그것을 갚게 될 것이었습니다. 옥방으로 돌아온 옥분은 볏짚 위에 아무 일도 없었던 듯 앉았습니다. 멀리서 박봉이 어이를 끌고 허둥지둥 달려오는 발소리가 가까워졌지요. 문이 다시 열리고 등불이 옥분의 얼굴을 비췄을 때 옥분은 이미 멀쩡한 낯빛이었습니다. 이상한 기운은 다 빠진 듯하옵니다. 어린 것이 잠시 현기를 일으킨 모양이로다. 어이가 당황해 얼버무리는 사이 옥분은 두 손을 무릎 위에 단정히 포개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튿날 아침 신문대로 향하는 옥분의 발걸음은 처음으로 가벼웠지요. 소매 속에는 양난과 서찰이 나란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대전 앞들에 이르러 무릎을 꿇는 옥분의 입가에 아주 옅은 그러나 분명한 웃음이 한 번 스쳤습니다. 그 웃음을 본 부제조의 미간이 처음으로 일그러진 것은 그로부터 한 호흡 뒤의 일이었습니다. 대전 앞들에 동쪽 햇살이 길게 깔리던 그 아침이었더라. 박석 위에 깔린 자리는 평소보다 너르게 펼쳐져 있었고 양옆에 도열한 무관들에 검은 달령이 한 줄 한 줄 일정한 간격으로 늘어서 있었습니다. 임금이 칠림하시는 자리였으니 공기마저 발끝부터 차곡차곡 가라앉는 듯하였답니다. 용상 아래 당 위에는 임금이 앉으시고 그 곁으로 상선 김수경이 두 손을 가지러니요. 늘 만지작거리던 오른손, 손바닥에 묵은 흉터가 오늘은 유난히 자주 그의 시선을 끌어당기고 있었더라. 뜰 가운데에는 두 사람이 마주 서 있었다. 한 사람은 무릎을 꿇은 17 무술이 옥분, 다른 한 사람은 관복을 단정히 차려 입은 부제조 한용직이었지요. 부제조의 검지에는 오늘도 그 옥지환이 끼워져 있었는데 새벽에 한 번 더 윤을 낸 듯 햇살을 받아 붉은 감은 인장이 또렷이 빛나고 있었던 것이라. 신문은 짧은 북소리와 함께 시작되었답니다. 부제조가 먼저 한 걸음 앞으로 나섰더라. 전하, 황공하오나 아뢰옵니다. 저 어린 무수리가 신의 집에서 독을 훔쳐 수라간에 숨겼사옵니다. 신의 집 약장에 보관 중이던 초호의 일부가 사라진 것을 어제 가복이 확인하였사옵고 그 흔적이 저 아이의 처소에서 발견된 봉지와 일치하옵니다. 말끝이 내려가는 순간 그의 입꼬리가 아주 잠깐 위로 당겨지는 것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답니다. 임금은 어떤 표정도 비치지 않으신 채 옥분 쪽으로 시선을 옮기셨더라. 무수리는 지메 앞에서 답하라. 옥분의 어깨가 한 번 들썩였다. 새벽 옥방의 한기가 아직 등에 남아있는 듯하였고 허나 그 어깨는 곧 가지런히 펴졌더라. 옥분은 박석에 이마를 한 번 댄 뒤 차분히 입을 열었거든요. 황공하옵니다. 전하, 부제조 영감의 말씀이 사실이라면 소인의 묵을 지금 이 자리에서 취하시옵소서. 다만 한 가지 청이 있사옵니다. 그것을 말하여 보라.
소인의 소매를 마지막으로 한 번 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상선이 곁눈으로 옥분의 손을 살피더니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더라. 옥분이 거친 삼배 소매를 천천히 풀어내렸다. 그 안쪽 깊은 자리에서 작게 접힌 흰 종이 한 장이 모습을 드러냈던 것이라. 옥분은 두 손으로 그것을 받쳐 들어 상선에게 올렸답니다. 상선이 종이를 펼쳤더라. 펼치는 그 손끝이 한 차례 떨렸고 종이를 따라 시선이 내려가는 동안 상선의 미간이 조금씩 좁혀지더니 끝내 한쪽 눈썹이 위로 치켜 올라갔답니다. 그가 종이를 두 손으로 받쳐 임금 앞에 바쳤다. 전하, 친필 서찰이옵니다. 초호와 더불어 지연성 독을 정월보름 자시에 수라간에 반입하라는 지시가 적혀 있사옵니다. 상선의 목소리가 한 박자 멈추었더라. 바로 인장이 찍혀 있사옵니다. 임금의 눈이 종이 끝으로 옮겨갔답니다. 거기에는 하나의 작은 인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는데 두 마리의 짐승이 마주 본 형상의 둘레를 두른 그 모양이 부제조의 검지에서 빛나는 옥지환의 무늬와 한치도 어긋나지 않았던 겁니다. 전하, 그것은 위조이옵니다. 부제조가 발끝을 한 걸음 앞으로 내디디며 외쳤더라. 저 아이가 그를 안다 하나 한낱 무수리에 불과합니다. 신의 인장을 모방한 것이 분명하옵고 저 글씨 또한 신의 것을 흉내낸 것이옵니다.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옥분이 비로소 고개를 들었거든요. 무릎을 꿇은 채로 부제조를 바라보는 그 시선은 떨리지 않았답니다. 영감, 그러시다면 소인이 한 가지 청을 더 올리겠습니다. 종지를 다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12종지를 그대로. 다만 이번에는 영감께 한 모금도 입에 대지 마시기를 청드립니다. 그저 눈과 코로만 살피시어 그 안에 든 약재의 이름을 짚어내 주시옵소서. 한낱 무수리인 소인이 혀로 짚어낸 것을 평생 약을 다루신 어른이 눈으로 못 짚으실 리 없으니까요. 장내가 술렁였다. 부제주가 픽 웃었더라. 감히 어디서 시킨 것을 따르라 하느냐. 신의 안목이 어찌 무수리의 시험을 받겠사옵니까? 옥분의 목소리가 박석에 가만히 깔렸지요. 전하, 부제주 영감께서 이 청마저 거절하신다면 그 거절 한 가지로도 답이 되리라 사료되옵니다. 임금의 손이 한 번 위로 들렸더라. 그것으로 종지가 들어왔답니다. 이쯤에서 한 가지 이야기를 곁들여 두겠습니다. 그 며칠 전 도성 안 가장 화려한 기방에서는 부제조의 외아들 한경수가 술잔을 들고 좌중을 향해 호기롭게 떠들어댄 일이 있었더라. 비단 두루마기 자락을 풀어 헤친 채 기녀의 가야금을 한 손으로 세워두고는 이렇게 큰 소리를 쳤답니다. 곧 퀄한 가장 높은 자리 하나가 비게 될 것이다. 그 다음 자리는 우리 집안의 차지이니 너희도 줄을 잘 서두라. 그 자리에 있던 시전 비단상 박씨가 다음 날 새벽 해장국을 먹다가 옆자리 약재상에게 그 말을 전하였고 약재상은 또 청과상에게 청과상은 또 짐꾼들에게 그 말을 옮겼더라. 한낮이 되기 전에 도성 곳곳에 우물가마다 같은 이야기가 물길처럼 흘러다녔답니다. 권문세가의 그 오만한 한마디가 시장 바닥에 떨어져 굴러다니는 동안 정작 그 집의 가장은 대전 앞들에서 자기 인장이 찍힌 종이 한 장을 마주하고 있었던 겁니다. 뜰로 다시 시선을 돌리면 박석 위에 길게 한 줄로 놓인 12청자 종지가 한낮 햇살 아래 차게 빛나고 있었더라. 옥분이 부제조 쪽으로 가지런히 손을 펼쳐 보였답니다. 빛깔과 향만으로 짚어내 주시옵소서. 부제조의 눈썹이 찰나 동안 실룩였다. 허나 곧 코웃음을 치며 그가 박석 위로 한 발 다가섰거든요. 무심한 표정을 지으려 하였으나 그의 손가락 끝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답니다. 부제조의 시선이 12종지 위를 한 번에 훑고 지나가는 그 순간 장내가 숨을 죽였더라. 이윽고 그의 손이 망설임 없이 5번째 종지를 짚었더라.
그러더니 그 손이 7번째 종지로 옮아갔고 다시 9번째에서 멈춰 섰답니다. 색도 향도 거의 차이가 없는 청자종지 12개 가운데에서 부재조는 단 한 모금도 입에 대지 않고 정확히 세 그릇을 단번에 골라낸 것이라 옥분의 입꼬리가 처음으로 옅게 올라갔습니다. 전하, 5번째에는 초의 뿌리, 7번째에는 부자가루, 9번째에는 천남성 가루가 들어있사옵니다. 소인이 어젯밤 손수 따로따로 담아 든 것이옵니다. 한 모금도 맛보지 아니하고 빛깔과 향만으로 단번에 골라내실 수 있는 분은 세상에 평생 그 약을 손에 들고 다루어 보신 분 외에 없사옵니다. 아니 그러하옵니까? 부재조의 입술이 한 번 깨물렸다. 그가 무어라 변명을 꺼내려 하였으나 그 입술 사이로는 아무 말도 새어나오지 못하였더라. 그의 얼굴이 단숨에 백지장처럼 굳어갔거든요. 옥분이 천천히 무릎을 펴고 일어섰답니다. 옥분의 음성은 격앙되지 않았던 것이라 초어의 단맛은 한 번 맛본 자가 평생 잊지 못하는 맛이옵니다. 허나 입에 대기도 전에 그 약을 짚어낼 수 있는 자는 평생 독을 다루어 온 자뿐이옵니다. 상선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더라 그의 손바닥 흉터가 가만히 들썩였답니다. 전하, 신이 이 친필서찰을 다시 한번 살피었사오나 글씨의 흘림 한 획 한 획이 부재조 영감의 평소 필체와 다르지 않사옵니다.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임금이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임금의 음성은 짧고도 무거웠더라. 내금이는 부재조의 관복을 즉시 벗기라. 내금이 무관둘이 양옆에서 부재조가 한 차례 몸을 비틀었으나 검은 사모가 떨어져 박석 위에 둔탁한 소리를 냈더라. 달령의 옷고름이 거칠게 풀리고 그 안에 흰 속저고리가 햇살 아래 그대로 드러났거든요. 이때 또 하나의 풍경이 궁궐 담 너머에서 펼쳐지고 있었답니다. 동궁 뒤편 빨래터의 너른 돌 위에서 어린 궁녀 셋이 무명을 두드리며 손을 놀리고 있었더라. 방망이 소리가 한 박자씩 어긋나는 사이로 한 아이가 입을 열었지요. 그 아이 손등에 칼자국이 있다고. 어릴 때 누가 베어놓은 자국이라지 뭡니까? 곁에 아이가 눈을 동그랗게 떴다. 어머나, 칼자국이라니요. 나는 화상 자국이라 들었습니다. 지난 봄 수라간에서 끓는 물에 데인 것이라 합디다. 마지막 아이는 더 큰 소리로 끼어들었더라. 두 분 다 틀리셨답니다. 듣자 하니 그 흉터가 본디 신묘한 약재의 표적이라 그 자리에 손가락만 갖다 대도 약효가 흐른다는 소문이 자자합니다. 옥분의 손목 안쪽에 비치던 그 작은 한 줄의 흉터는 이제 도성 전체로 퍼져나가며 본래의 모양을 잃어가고 있었답니다. 사람들의 입은 늘 옥분의 진짜 모습보다 한 발 앞서 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대전 앞들의 풍경으로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부재주가 끌려나가는 발걸음이 박석에 거칠게 끌렸더라. 그가 마지막으로 옥분 쪽을 천천히 돌아보았답니다. 그의 눈은 가늘어졌으나 그 안에 담긴 것은 분노라기보다 차라리 오래된 의욕에 가까웠다. 부재조의 입술이 한번 깨물렸다가 풀렸지요. 그는 끝내 사흘 전부터 측근에게 거듭묻고 혼잣말로 되풀이하던 그 한마디를 이제 만조백관과 임금이 보는 자리에서 외치듯 토해냈던 것이라. 내 성이 무엇이냐? 내 성이 도대체 무엇이더냐? 옥분의 눈동자가 처음으로 크게 흔들리고 있었답니다. 부재조의 마지막 외침이 대전 앞들의 돌바닥을 긁고 사라진 뒤 한참 동안 누구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4월 한낮의 햇살이 단청에 길게 늘어졌고 처마 끝에서 풍경이 한번 짧게 울었지요. 임금은 용상에 다시 앉지 않은 채 칠림 자리 앞에 그대로 서 있었고 어이들은 고개를 숙인 채 손가락 끝을 떨고 있었습니다. 옥부는 무릎을 꿇은 자세에 그대로 미동도 하지 않았지요. 다만
소매 안쪽에 꿰매진 양낭이 가슴에 닿을 때마다 작게 들썩였습니다. 이윽고 무거운 침묵을 깨뜨리며 한 사람이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상선 김수경이었습니다. 예순을 훌쩍 넘긴 그의 걸음은 평소처럼 또박또박하지 않았고 비단 관복자락이 한 번씩 발에 차이듯 흔들렸지요. 그는 옥분 앞에 와 멈춰 서더니 천천히 오른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러고는 두 무릎을 꺾어 그 자리에 꿇었습니다. 늙은 상선이 어린 무수리 앞에 무릎을 꿇는 광경에 어전 무관들의 눈썹이 동시에 실룩였지요. 전하, 상선의 목소리가 갈라지며 새어나왔습니다. 소인이 한 가지 더 아뢰올 말씀이 있사옵니다. 15년을 가슴에 묻어 둔 일이옵니다. 임금의 어깨가 한 번 흔들렸습니다. 고하라. 상선은 옥분에게 펼쳐 보이듯 오른손을 천천히 뒤집었습니다. 손바닥 한가운데 손금을 가로지르는 굵은 흉터가 햇살 아래 또렷이 드러났지요. 그가 평소 습관처럼 주무르던 누구도 까닭을 묻지 않던 그 흉터였습니다. 이 흉은 15해 전 어느 날 밤에 생긴 자국이옵니다. 소인이 어전의 명을 받아 한 어이를 그의 집에서 끌어내던 날, 그 집 사랑채 문짝이 닫히며 소인의 손을 눌러남긴 자국이옵지요. 상선의 목소리가 한맛. 그 어인은 소인의 손을 잡고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부디 후일에라도 살펴달라고 하였습니다. 소인은 그 손을 뿌리치고 그 집을 나섰습니다. 그날 이후로 이 손바닥에 흉이 가시질 않았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더 쑤셨고 어떤 밤에는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허나 소인은 끝내 입을 열지 못하였습니다. 상선의 어깨가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옥분의 눈동자가 그 흉터 위에 가만히 머물렀지요. 비로소 옥분이 입을 열었습니다. 작고 메마른 그러나 깊은 곳에서 길어올린 목소리였습니다. 소인의 아비, 이름은 내의원 어의 유정환이옵니다. 말이 떨어진 순간 임금의 발끝이 한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상선의 어깨에서 짧은 흐느낌이 새어나왔지요. 어이들 사이에서 누군가의 약함이 바닥에 떨어져 또르르 굴렀습니다. 옥부는 손목 안쪽의 작은 흉터를 무릎 위에서 한 번 쓰다듬었습니다. 칼끝으로 긋담한 듯한 그 자국은 어린 시절 아버지의 방에서 생긴 것이었지요. 화면이 흐려지듯 회상이 겹쳤습니다. 약재 냄새가 가득한 작은 방, 호롱불 아래 아버지가 어린 옥분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백출 한 조각, 당귀 한 조각, 약재가 어린 혀 위에 차례로 올랐습니다. 어느 날인가 아버지는 작은 칼끝으로 약초의 줄기를 자르다가 옥분의 손목 안쪽을 살짝 긁고 말았지요. 어린 옥분이 울음을 터뜨리려는 찰나 아버지 유정환은 딸의 손을 가만히 끌어당겨 그 자리에 입김을 불어주었습니다. 옥분아, 약을 다루는 손은 평생 흉을 안고 가는 법이다. 그러고는 어린 딸의 혀에 다시 한 조각의 약재를 올려주었습니다. 흔하를 위해 오늘은 쓴맛을 견디는 것이다. 회상 속 아버지의 목소리는 단정했고 어린 옥분의 눈은 호롱불을 그대로 담은 듯 동그랬습니다. 다시 화면이 어전 앞들로 돌아왔을 때 옥분의 두 눈에서는 소리 없이 굵은 눈물 줄기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대전에 끌려 나와 처음으로 흘리는 눈물이었지요. 임금이 옥분 앞으로 천천히 내려섰습니다. 어저의 그늘에서 햇살 아래로 임금이 발을 내딛는 것은 좀처럼 보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임금의 골룡포 자락이 옥분의 무릎 가까이에 닿았지요. 15년 전 사약 제조죄로 멸문된 어의 유정환의 일을 다시 살피라. 임금의 목소리는 낮았으나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날 즉시 사초와 옛 형방의 문서, 내의원 약재 출입 장부가 다시 펼쳐졌고 한영직의 측근들이 줄줄이 끌려 나왔습니다. 옛 측근 하나가 무릎을 꿇은 채 마침내 자백하였지요. 그의 부재조가 자신이 잘못 처방하여 한 종친을 위태롭게 한 일을 덮기 위하여
가장 고지식하던 어의 유정환을 사약 제조의 죄로 엮었다는 것입니다. 약방의 인장과 처방전을 위조하여 유어의의 손에서 나온 것처럼 꾸민 것이라는 자백이었지요. 이윽고 임금의 교지가 내려졌습니다. 구 어의 유정환의 사약 제조 죄를 무고로 판하노라. 이름을 사초에서 회복하고 그 후손의 신분을 본래대로 돌리라. 상선이 그 교지를 두 손으로 받들었습니다. 손바닥의 흉터가 종이 끝에 닿는 순간 늙은 상선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는 다시 옥분 앞에 깊이 머리를 조아렸지요. 늦었사옵니다. 너무 늦었사옵니다. 옥분은 한참을 그 자리에서 소매 안쪽 양낭이 가슴 가까이에서 한 번 더 들썩였고 손목 안쪽의 흉터가 햇살을 받아 희게 빛났지요. 장면이 잠시 어전을 떠나 한 곳을 비추었습니다. 도성 밖 외진 골목, 잡초가 무릎까지 자란 옛 어의 저택의 폐허였습니다. 무너진 담장 한 귀퉁이에 매화나무 한 그루만이 홀로 남아 있었지요. 15년 동안 누구도 돌보지 않았건만 그의 봄에도 가지 끝마다 흰 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바람이 한 번 불자 꽃잎이 폐허의 마당 위로 흩날렸지요. 옥분이 그곳을 직접 찾지 않았으나 화면은 그 매화나무를 한참 동안 비추어 주었습니다. 아마도 어떤 이름은 사람들의 입에서 사라져도 그 자리에 남은 한 그루 나무가 대신 기억해주는 모양이었습니다. 다시 어전 앞들로 돌아왔습니다. 임금이 또 한 가지 작은 일을 떠올린 듯 잠시 눈을 감았지요. 임금이 어린 시절 잔병치레가 자자자리에 누워 지내던 때가 있었습니다. 어머니 되는 분이 어의 하나를 자주 부르시었는데 그 어이가 진맥을 마치고 나갈 때면 어린 임금의 손에 가만히 한 알의 둥근 사탕을 쥐어주고는 하였지요. 약은 쓰나 다음에 먹을 것은 달다는 뜻이었을 겁니다. 그 어이의 얼굴은 흐릿했지만 그 손바닥에 따뜻한 감촉만은 또렷했습니다. 임금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 어이가 그대의 아비였구나. 옥분이 무릎 위에서 두 손을 모은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임금의 어깨가 한 번 더 흔들렸지요. 군주의 부채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임금 자신이 비로소 알아본 것이었습니다. 햇살이 한 뼘 더 기울었을 때 옥분이 마침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두 다리가 잠시 휘청였으나 누구도 손을 내밀지 못하였죠. 옥분은 소매로 눈물을 한 번 훔치고는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은 더 이상 무수리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임금이 옥분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지요. 너는 이제 무엇이 되고 싶으냐? 옥분의 입술이 한 번 달싹였으나 대답은 곧바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옥분이 고개를 천천히 들어 하늘 한 번을 올려다본 뒤 다시 임금의 발끝 앞 돌바닥에 시선을 내렸습니다. 봄 햇살 아래 양낭의 매듭이 가슴 가까이에서 한 번 더 들썩였지요. 소인은 아비의 뒤를 이어 약을 다루는 손이 되고자 하옵니다. 다만 사약을 짓는 손이 아니라 한 사람의 쓴 밤을 달래는 손이옵니다. 임금이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어전의 공기가 다시 한번 가라앉았지요. 그때 상선 김수경이 소매 안에서 작은 비단 주머니 하나를 꺼내어 옥분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15년 전 그날 밤 유어의의 사랑채 문턱 아래에 떨어져 있던 것을 상선이 남몰래 주워 가슴에 품어온 물건이었지요. 주머니 안에는 누렇게 바랜 처방전 한 장이 곱게 접혀 있었습니다. 어린 옥분의 기침을 다스리려 아버지가 직접 쓴 약방이었습니다. 글씨 끝에 딸에게 라는 세 글자가 떨리는 먹빛으로 남아 있었지요. 옥분은 그 종이를 두 손으로 받쳐들고 글씨 위에 이마를 가만히 대었습니다. 오래 묵은 먹 냄새가 약재 냄새와 섞여 올라왔지요. 상선의 주름진 눈가에서도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늙은 상선이 15년을 가슴 한쪽에 눌러 담아 두었던 물건이
마침내 제 주인을 찾은 것이었습니다. 어이들 가운데 한 사람이 조심스레 앞으로 나섰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노어의 박첨정이었지요. 그는 옥분 앞에 이르러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인이 유어이와 한 약방에서 오래 함께 지낸 사람이옵니다. 그날 이후 소인은 그의 이름 석자를 입에 담지 못하였지요. 오늘에야 그 비겁함을 아뢰옵니다. 박첨정의 소매 끝이 잘게 떨렸습니다. 옥분이 고개를 들어 노인의 눈을 가만히 바라보았지요. 원망도 용서도 아닌 오래도록 견뎌낸 사람끼리 주고받는 한 줄기 눈빛이었습니다. 임금이 어이들을 향해 나지기 명하였습니다. 이 아이를 내의원 의녀로 드리라. 사람을 살리는 소는 그 자리에서 자라야 하느니라. 퀄 아는 며칠째 고요했다. 부제조 한영직의 관복을 벗은 채 끌려나간 뒤로 수라간에 장작 타는 소리마저 전부 다 낮아진 듯했죠. 옥부는 말이 없었다. 그릇을 닦던 손도 약재 이름을 중얼거리던 입도 무엇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멈춰 있었습니다. 궁녀 하나가 소매로 입을 가리고 지나가며 작게 속삭였다. 저 아이가 정말 유어이의 따님이시라는군. 무수리 옷을 입고도 허리가 저리 꿋꿋하시니 과연 뼈는 속이지 못하지. 옥부는 그저 천천히 고개를 한번 숙여 보일 뿐이었다. 아버지의 누명이 벗겨졌다는 말이 어린 무수리의 가슴에 어떤 무게로 내려앉았는지는 아마 누구도 함부로 짐작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 사흘째 되던 아침이었다. 전하께서 드시라 하십니다. 옥부는 낡은 삼배 저고리를 한번 매만진 뒤 조용히 계단을 올랐다. 용상 아래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자 임금이 먼저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옥부나, 예, 전하, 내 아비의 이름을 3번이나 입에 올렸으나 과인은 아직 내 입에서 내 뜻을 듣지 못하였다. 말하라. 내가 남은 생에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부제조의 집이든 그 집의 재산이든 과인이 내 손에 얹어줄 수 있다. 옥분의 어깨가 미세하게 들썩였다. 허나 울음은 아니었다. 오히려 오래 참아 온 말이 가슴 아래에서 천천히 올라오는 듯한 그런 떨림이었죠. 옥분은 고개를 들었다. 17의 눈이 용상을 향해 또렷이 닿았습니다. 소인은 아비의 원수가 이미 쓰러졌으니 더 거둘 것이 없사옵니다. 다만 남은 혀로 살릴 사람을 찾고 싶사옵니다. 용상 앞이 고요해졌다. 임금은 한참을 말없이 옥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윽고 임금이 상선을 돌아보며 낮은 목소리로 명을 내렸다. 내 의원에 일러 흰 의녀복 한 벌을 내어 오라. 과인의 뜻이다. 상선 김수경의 입술이 잠시 달싹였다. 그의 손바닥 흉터가 소매 아래에서 한 번 우두둑 쥐어졌다. 명받들겠나이다. 전하. 소인이 곧장 내의원에 다녀오겠나이다. 상선은 허리를 숙이고 물러났습니다. 내의원 뒷마당 약재 보관실이었다. 흰 의녀복은 정갈하게 개켜져 나무 궤 위에 놓여 있었다. 옥부는 두 손을 내밀었다가 잠시 그 위에서 멈추었습니다. 처음 보는 옷이었다. 손끝을 소매자락에 대자 매끄러운 무명의 감촉이 손바닥을 스쳐 지나갔다. 옥부는 천천히 옷을 집어 올렸지요. 옷을 품에 안은 채 옥부는 낡은 삼배 저고리 소매 안쪽으로 손을 넣었다. 거기에는 손가락 2마디 크기의 작은 양낭이 실로 꿰매져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가 처음 약재를 올려주시던 날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지어주신 것이었다. 옥부는 소매 실밥을 이로 살짝 끊고 양낭을 조심스레 떼어냈습니다. 그리고 새 의녀복의 안쪽 소매를 뒤집어 그 자리에 양낭을 다시 대었죠. 바늘과 실이 곁에 놓여 있었다. 옥분의 손가락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바늘 끝이 무명의 결을 뚫고 들어갔다가 나왔다. 한 땀, 2땀, 3땀. 옥분은 울지 않았습니다. 다만 바늘을 쥔 손등 위로
어린 시절 칼끝에 긋담한 듯한 작은 흉터 하나가 촛불 아래 얕게 비쳤을 뿐이었다. 옥분이 실을 단단히 매듭 지으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어머님, 이 양낭만은 꼭 새 옷에 함께 데려가겠다는 몸짓이었다. 의녀님, 나지막한 부름이었다. 고개를 돌리니 어린 수찬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겨우 14세 그 아이가 두 손으로 의녀복 옷자락 끝을 받쳐 들려 조심스레 다가왔지요. 옥분이 의녀복을 걸치고 허리끈을 매자 수찬이 그 뒤로 옷자락을 가지런히 펴주었다. 이제껏 옥분아 하고 부르던 그 입에서 처음으로 다른 말이 나왔습니다. 의녀님, 잘 어울리십니다. 꼭 한떨기 흰 목련 같으셔요. 소인이 곁에서 약재 광주리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옥분의 입꼬리가 아주 옅게 떨렸다. 거울은 없었습니다. 대신 옆에 놓인 롯데야의 맑은 물 위로 흰 옷자락을 걸친 한 여인의 모습이 잔잔히 흔들리고 있었다. 이쯤에서 한 가지 얹어드리고자 합니다. 조선에서 여인의 몸은 부모에게서 받은 것이라 함부로 옷을 바꿔 입지 못하였다. 색과 형태가 신분마다 정해져 있어 흰 의녀복이라는 것은 그 중에서도 드문 옷이었다. 내의원이라는 공간은 본디 사내들의 자리였고 여인이 들어선다 하여도 대개는 궁녀의 몸으로 약탕을 나르는데 그쳤습니다. 의원의 뜻을 품고 흰옷을 받아 입는다는 것은 그 시절 여인에게 좀처럼 열리지 않던 문 하나를 스스로 열어젖히는 일이었다. 옥분이 약재 보관실에서 나오자 뒷마당에는 늙은 약초꾼 영감이 허리를 숙이고 있었다. 15해 전 유어이의 방에 약초를 저 나르던 그 영감이었습니다. 주름진 손이 덜덜 떨렸다. 아씨, 그때는 어린 아씨라 부르지 못해 참으로 미안했수다. 이 늙은 것이 죽기 전에 한 번만이라도 제대로 불러드리고 싶었수다. 옥부는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소매 안에서 작은 연고단지 하나를 꺼내 영감의 주름진 손에 조용히 쥐어주었지요. 영감의 손등에는 오래된 버짐이 하얗게 피어 있었습니다. 옥분의 손가락이 그 위를 한번 쓸어주자 영감이 어깨를 떨구며 울먹였다. 감사하옵니다, 의녀님. 이 늙은 것이 무슨 낯으로 이 은혜를 받사오리까. 아무 말도 없었으나 두 사람 사이에는 어떤 한 세월이 통째로 건너간 듯했다. 이내 내의원 안쪽에서 상선이 옥분을 불렀습니다. 의녀 유옥분, 첫 환자가 기다리고 계시느니라. 진료실에 들어서자 비단요 위에 어린 공주가 앉아 있었다. 겨우 6살, 기침이 잦은 아이였습니다. 작은 어깨가 숨을 쉴 때마다 들썩였다. 곁에 상궁이 옥분을 보고 눈썹을 잘라 찌푸렸으나 이내 낮은 목소리로 일렀다. 전하께서 몸소 들이신 의녀시라 하십니다. 공주마마를 잘 살펴 들이시오. 옥분은 공주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조심스레 공주의 작은 손목을 받쳐 들었습니다. 옥분의 손끝이 공주의 맥에 닿았다. 처음이었습니다. 누군가를 해치는 혀가 아니라 누군가를 살리는 손끝으로 사람에게 닿는 일은 공주가 고개를 살짝 기울였다. 의녀 언니, 손이 따뜻하네요. 어머니 손 같아요. 저도 크면 의녀 언니처럼 사람 살리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옥분의 눈이 천천히 커졌다. 입꼬리가 먼저 흔들렸고 이내 어깨가 작게 떨렸습니다. 누구에게 배우지도 않은 미소가 17 그 얼굴 위로 처음으로 환하게 번졌다. 소리내어 웃은 것도 사람 앞에서 웃은 것도 수락안에 들어온 뒤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문밖 멀찍이 서 임금이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임금은 아무 말 없이 다만 고개를 한번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곁에 선 상선에게 나지막이 한마디를 건넸지요. 저 아이의 손끝이 제 아비의 손끝을 닮았구나. 세상에는 아비를 잃은 자가 칼을 들 수 있고 붓을 들 수도 있으며 또 혀를 들 수도 있는 것이었다. 옥분이 든 것은 혀였고
그 혀가 가리키는 곳은 이제 걸밖이었습니다. 진료를 마치고 복도에 나선 옥분의 시선은 내의원문을 지나 더 먼 곳을 향하고 있었다. 궐의 붉은 담장 너머 저작거리의 낮은 지붕들이 아스라의 눈에 들어왔지요. 옥분의 입에서 아주 나직한 혼잣말 하나가 새어나왔습니다. 궐 밖에도 살려야 할 이들이 있습니다. 장마가 길게 내린 어느 여름이었습니다. 궐 밖 북촌 아래 낮은 담을 따라 좁은 골목이 휘어지는 곳에 지붕 귀퉁이가 낡은 작은 약방 하나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처마 끝에 매달린 지프로 엮은 약초 묶음은 비를 맞아 진한 풀내를 풍겼고 마당 한 구석의 돌절구에는 빗물이 반쯤 고여 있었죠. 그 낡은 약방 안쪽 작은 진료함 앞에 한 여인이 단정히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옥분이었습니다. 몇 해의 세월이 흐른 뒤 옥분은 어느덧 내의원 의녀 유옥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흰 의녀복은 옷자락 끝에 핏방울 자국이 살짝 번져 있었지만 그 안쪽 소매에는 여전히 작은 양낭 하나가 단단히 꿰매어져 있었지요. 어린 무수리 시절 소매 안쪽에 숨겨두었던 그 양낭은 이제 의녀복 안감에 실로 촘촘히 박음질되어 옥분의 심장 가장 가까운 자리에 놓여 있었습니다. 낡은 삼배의 결은 해질대로 해졌지만 옥분은 새 양낭을 짓지 않았습니다. 그 삼배의 결마다 아버지의 손자국이 남아있다 여겼으니까요. 옥분은 손을 뻗어 앞에 앉은 안악의 아이 손목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가난한 삼배옷의 안악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치맛자락을 쥐었다 풀었다 하고 있었고 아이는 전니도 채 다 나지 않은 얼굴로 옥분을 빤히 올려다보았지요. 은붙이 비녀 하나 없는 그저 맨머리에 무명 수건 하나 얹은 안악이었습니다. 기침이 언제부터 있었는지요. 사흘 전부터 자꾸 밤이면 그악스럽게 합니다. 의녀님, 옥분은 아이의 손끝을 한번 쓰다듬고 혀를 내밀어 보라 하였습니다. 작은 혀를 내민 아이의 입안을 가만히 들여다본 뒤 옥분은 빙그레 웃었지요. 크게 상한 데는 없습니다. 배를 따뜻이 감싸고 제가 드리는 길경과 감초 달인 물을 사흘만 먹이시면 밤이 조용해질 겁니다. 약값은 놓고 가지 마시고 다음 장날에 보리 한 대빵만 이 문턱에 두고 가십시오. 안악의 어깨가 들썩거렸습니다. 치맛자락에 떨어진 빗물인지 눈물인지 무거운 얼룩이 한 줄 번지고 있었지요. 바로 그때 문간의 발소리가 비틀거리며 다가왔습니다. 한쪽 발을 절뚝이는 늙은 거지 하나가 처마 밑으로 기어들듯 들어왔던 겁니다. 얼굴은 빗물과 흙이 뒤섞여 누런 죽을 쑤어 발라놓은 듯 했고 한쪽 집시는 아예 벗겨져 맨발이었습니다. 발목이 시퍼렇게 부어올라 있었지요. 의녀님, 의녀님, 옥부는 아이의 안악에게 가만히 고개를 숙여 보이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문간으로 내려섰습니다. 의녀복 자락이 빗물 고인 마루에 닿든 말든 개의치 않았지요. 옥부는 늙은 거지 젖은 발목을 제 무릎 위에 올려놓고 진흙 묻은 발가락 사이사이를 천천히 닦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주위의 다른 환자들이 코를 싸쥐었지만 옥부는 눈썹 하나 움직이지 않았지요. 영감님, 어디서 발을 삐셨습니까? 길 모퉁이 돌부리에 며칠을 그냥 절며댕겼지요. 옥부는 양낭에서 가루 한 줌을 꺼내 따뜻한 물에 풀고 그 물에 천을 적셔 부은 발목을 감쌌습니다. 그러고는 거지의 등을 한번 아주 천천히 위에서 아래로 쓸어 주었지요. 약값은 받지 않습니다. 다만 다 나으시거든 이 처마 밑 돌절구에 비가 그쳤을 때 꽃 한 송이 꺾어 꽂아 주십시오. 그 꽃이 영감님의 약값입니다. 늙은 거지의 턱끝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는 무어라 말을 하려다이네 고개를 푹 숙였고 옥부는 그 숙인 정수리에 대고 조용히 고개를 마주 숙였지요. 그날 저녁 비가 잠시 잦아든 틈을 타 옥부는 궐안 깊은 곳으로 불려 들어갔습니다. 말년의 상선 김수경이 병상에 누워 있었기 때문이죠.
머리카락은 재처럼 하얗게 새었고 손등의 핏줄은 마른 덩굴처럼 드러나 있었습니다. 옥분이 병상 곁에 무릎을 꿇자 상선은 힘겹게 손을 들어 옥분의 손을 잡았습니다. 의녀님, 염치 없으나 따뜻한 차 한 잔을. 옥분은 말없이 일어나 화로에 물을 올리고 마른 국화 몇 송이를 찻사발에 띄웠습니다. 찻잔을 두 손으로 받쳐 상선의 입가에 대어주자 상선은 한 모금을 삼키고는 오래 숨을 골랐지요. 떨리는 그의 오른손 손바닥에는 15해 전 문짝에 눌려남은 오래된 흉터가 여전히 깊게 파여 있었습니다. 의녀님, 15해 전 그 문을 내가 닫았소이다. 문고리를 잡고 있던 이 손이 유어의 영감의 옷자락을 안쪽에 두고 그 문을 닫았어. 옥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떨리는 그의 손등을 제 손바닥으로 한번 가만히 덮었을 뿐이지요. 상선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니 이내 눈꼬리에서 한 줄 물길이 관자놀이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옥부는 다시 찻잔을 들어 그의 입가에 가져다 대었습니다. 한편 대전 깊은 방에서는 임금이 내의원 의녀 명부를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촛불이 한번 일렁이자 종이 위에 의녀 유옥분이라 적힌 4글자가 또렷이 떠올랐지요. 임금은 붓을 들어 그 이름 위에 한 번 더 먹을 얹었습니다. 먹이 말랐다가 새 먹이 덧칠되는 사이 이름은 한 겹 더 진해지고 깊어졌습니다. 임금은 한참을 그 이름을 내려다보다가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자, 여러분, 옥분이 한 일을 보십시오. 옥분은 아버지를 죽인 자가 스스로 쓰러졌을 때 복수를 택할 수도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누명이 벗겨진 그 자리에서 옥분은 얼마든지 원망의 말을 쏟아낼 수도 있었지요. 그러나 옥분이 택한 것은 다음 사람을 살리는 일이었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겁니다. 과거의 상처 속에 주저앉아 그 상처만 쓰다듬는 사람과 그 상처가 알려준 것으로 다음 사람을 돕는 사람. 옥분의 혀끝은 본래 독을 분별하는 혀였지만 옥분이 그 혀로 끝끝내 구한 것은 자기 자신을 잃지 않은 마음이었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같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혀끝으로 더듬어 배운 것이 가장 높은 자리에서 사람을 살리는 힘이 되었던 겁니다. 무수리 옥분이 수백 년이 지난 오늘까지 이야기로 전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요. 낡은 양랑 하나가 진료함 위에 가만히 놓였습니다. 비가 그친 처마 끝에서 맑은 물방울 하나가 떨어져 돌절구 고인 물 위에 동그란 파문을 그렸습니다. 그 파문이 잦아들 때까지 약방하는 오래도록 고요하였답니다. 며칠이 더 흐른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약방 문 앞에 낯선 꾸러미 하나가 소담하게 놓여 있었지요. 무명 보자기를 풀어보니 안에는 보리 한 듯박과 그 위에 가지런히 얹힌 들국화 한 송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옥부는 그 꾸러미를 한참 들여다보다가 들국화를 가만히 집어올려 처마 밑 돌절구 고인 물 위에 띄웠지요. 꽃잎이 물 위에서 한 바퀴 느릿하게 돌더니 이내 가장자리에 가서 조용히 멈추었습니다. 그 무렵부터였습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약방 문턱에는 하루에 한 송이씩 꽃이 놓이기 시작했지요. 어떤 날은 찔레, 어떤 날은 페랭이, 또 어떤 날은 이름조차 알 길 없는 들풀 한 줌이었습니다. 늙은 거지는 다 낫지 않은 다리를 절며 돌아와 부어올랐던 바로 그 발로 문턱을 꾹꾹 디디며 들꽃 한 다발을 내려놓고 돌아서 갔습니다. 그 뒷모습이 골목 끝을 돌아 사라질 때까지 옥부는 문간에 서서 가만히 그를 배웅하였지요. 어느 비계 노후에는 눈먼 노파 하나가 지팡이를 더듬더듬 짚으며 찾아왔습니다. 옥부는 노파의 손을 잡아 툇마루에 앉히고 따뜻한 물에 적신 수건으로 눈가를 가만히 닦아주었지요. 눈은 끝내 뜨이지 않았으나 노파는 옥분의 손길을 손끝으로 더듬어 보고는 빙그레 웃었습니다. 은여님 손이 꼭 돌아가신 내 딸 손 같구먼. 옥분은 대답 대신 노파의 손등을 한 번 더 쓸어주었습니다.
그 손등 위로 처마 끝에서 떨어진 물방울 하나가 또르르 굴러 노파의 거칠고 마른 손가락 사이로 스며들어 갔지요. 돌절구 위에는 그날 아침 띄워둔 드국화가 여전히 떠 있었고 그 곁에 새로 놓인 찔레 한 송이가 가만히 젖어가고 있었습니다.